네, 반갑습니다. 조사론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죠? 앞 시간, 앞전 시간, 또 그 앞 시간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 암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닌데요. 그 이해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 시간, 맨 처음의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과목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1급 시험을 대비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이 목적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현장에 갔을 때 조사론적인 사고가 있는 분들은 어떠한 만족도 하나를 검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하겠죠. 내가 이분들을 상대로 만족도를 계산을 하는데, 검증을 하는데 이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남으신 분들만 지금 하고 있네? 그럼 이분들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겠네?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점수가 좋은 것이 외부적인 사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학 공부를 했지만, 방과 후 교육을 해줬지만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담임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그 영향으로 이들의 점수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되 어떻게 해요? 이건 외부적인 사건이야. 즉 역사에 의해서 이 친구들의 점수가 더 좋아졌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사고의 폭을 좀 넓히면 단순히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의 만족도 점수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좀 더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고민할 것이고, 또 그들의 피드백이 진실된 신뢰와 타당도가 높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체계적인 어떠한 척도라든지 사전사후 비교들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때요? 자신 있죠? 나의 만족도의 점수를 일방적으로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말로 진정한 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말로 내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모습이 사회복지 현장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그랬을 때 이용자들과 사회복지사 간의 끈끈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아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공부했는데 기억하세요? 내적 타당도는 뭐라 그랬죠? 네, 내적 타당도는 표집을 설정했을 때 이 표집 안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한 대상자들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제대로 오류 없이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내적 타당도.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우리가 8, 9가지를 배웠던 거죠. 인과관계를 잘못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오류들을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외적 타당도는 무엇이었죠? 그래요, 우리가 표집해서 연구한 이 대상자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을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 모집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 그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본다든지 우리가 아까처럼 어떤 보기를 할 때 이게 어떠한 오류에 가까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왔었는지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 있죠. 동일한 지역 내에 두 시설을 비교를 했더니 라고 하면 어떠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크죠?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발생할 확률이 크죠? 그렇죠. 확산, 모방이라는 오류에 직면할 확률이 크죠. 반면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의 이렇게 나오면 어떠한 오류에 직면할 확률이 크죠? 그래요, 성숙이라는 성장 효과에 직면할 확률이 크죠? 아이들과 노인들이 나오면 성숙 성장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크고요.
동일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사전 사후 측정을 했더니 그러면 어떠한 오류에 직면할 확률이 크죠? 그래요.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 시험 효과, 주시험 효과. 여러분들 기억 좋으시네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일이나 사건. 그래요. 외부 사건 효과, 다른 말로 역사, 과거의 경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도구를 사용했다? 그러면 무슨 효과? 도구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도구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구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수가 매우 높아서, 자,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매우라는 단어, 아주라는, 높다,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네, 통계적 회귀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아주 짧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러한 보기를 찾을 수 있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간단한 보기를 통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처럼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작위 할당이에요. 무작위 할당. 자, 무작위 할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랜덤으로 뽑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속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랜덤으로 뽑았을 때는 편향됨이 없겠죠. 일반적으로 편의 표집을 하면 편향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뽑는다든지, 내가 이게 아주 좋은 실험이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은 실험 대상으로 뽑고 싫어하는 사람을 약간 통제 집단으로 뽑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편향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랜덤으로 뽑는 거죠. 자, 랜덤이라는 말은 말 자체로 누가 뽑힐지에 대한 확률이 모두 다 같을 때 그것을 무작위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무작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게 뭐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지만 제비뽑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제비뽑기가 무작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작위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뿐이죠. 무작위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뽑힐 확률이 같을 때 뭐라 그랬어요? 무작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10명의 사람 중에서 3사람을 뽑는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10명에서 3사람을 뽑는 확률이 제비뽑기를 했을 때 다 같을까요? 원래 그렇진 않잖아요. 맞잖아요. 다 같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사람이 뽑힐 확률이 뭐예요? 10분의 3이잖아요. 그런데 그 뽑힌 사람이 뭐예요? 꽝이었어. 그러면 다음번에 뽑힐 확률이 뭐예요? 9분의 3이죠. 아직 3개가 안에 있으니까. 그럼 첫 번에 10분의 3과 9분의 3은 확률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확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면 원칙적으로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세상에 무작위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뭐 이것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뭐 그닥 무작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할게요. 어디에서 설명하냐면요, 표집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교수님, 표집이 뭐죠? 표집 설명 안 했나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설정을 하죠. 표본 크기를 설정해요. 300명이라는 표본 크기를 설정해요. 그랬을 때 이 300명을 뽑는 방법, 이 뽑는 과정을 표집이라 그래요. 표집을 통해서 뽑힌 300명을 뭐라 그래요?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집단. 이 개념 다 아시겠나요?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 그러고요. 그것을 못할 때 표본을 선정을 하는 것을 이 300명을 표본이라 그러고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300명을 뽑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표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표본을 뽑을 때
표집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엇인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무작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면 앞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이때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들과 같이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좋다? 무작위 할당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배합,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배합, 짝짓기를 해주는 거죠. 남자가 여자면 남자 하나는 이쪽, 남자 하나는 이쪽 하나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쪽, 또 하나는 이쪽 해서 4명을 통제 집단 둘, 실험 집단 둘 이렇게 짝짓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할게요. 여기에서 더 많이 설명하면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통제예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실험적으로 여기에 물건을 갖다 놓지 않는다든지 아까처럼 무작위 할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는 다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통계의 값에 입력한 다음에 통계 안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귀 분석에서도 원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집어넣는 그런 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한 다음에 독립변수는 독립변수 집어넣는 란에 놓고 종속변수는 종속변수 집어넣는 란에 집어넣어요, 변수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통제변수를 집어넣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이런 것들을 싸구려 어디다 집어넣어요? 통제변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통계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과 통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본의 대표성이죠. 일단 외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외적 타당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 표본의 생각이 얼마나 모집단의 생각을 대표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 표본은 모집단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표본을 가장 대표성 있게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모집단과 생각이 비슷해지니까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 하겠어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로 실험할 때 그럼 표본의 크기를 무한정 크게 하면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네, 여러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표본의 크기를 무한정 크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한정 크게 한다 그러면 왜 표본 조사를 하겠어요? 그냥 모집단을 전수조사를 해버리지.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는 건데, 표본조사를 또 막 키워봐요. 그러면 얘의 장점도 아니고 얘의 장점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 잘하세요? 음식? 찌개나 국. 저는 저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네, 사회복지사 1급 당연히 있고요.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있는데, 제가 조리사 자격증을 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리사 시험을 보는데요, 그때 당시는 52가지의 한식을 조리할 것들을 배웠어요. 배운 다음에 조리를 보는데요, 심사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간은 보지 않습니다. 간은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생적으로 하고, 얼마나 청결하게 하고, 얼마나 정해진 순서와 크기와 재료의 손질과 이런 것들을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이렇지만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칼같이 했죠. 말 그대로 칼같이 해서 합격을 했어요. 네, 또 자기 자랑 30% 빠졌네요. 자, 다시 쭉 들어와서요. 자, 그러면 찌개나 국을 끓였을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간을 안 봐서 합격했다. 만일 간을 봤으면 저는 떨어졌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수업으로 올게요. 자, 국이나 찌개를 끓였는데 여러분들이 간을 보잖아요. 간을 왜 봐요? 그 국이나 찌개의 전체 맛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간을 보잖아요. 자, 그런데 백종원이 간을 볼 때
국자로 떠서 국자 한 가득 떠서 그것을 다 먹어보고 아 이게 짜구나 싱겁구나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나요? 아주 살짝 떠서 먹잖아요. 그죠? 표본의 크기가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자 찌개로 들어가면 다시 봅시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좋겠지만 큰 것보다는 그것을 잘 휘저어서 한마디로 무작위 해서 거기에서 쑥 떠먹는 게 더 간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럼 표본의 크기가 자 표본 자체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크면 어떻다? 일반화, 외적 타당도는 높아진다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무한정 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또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래요. 무작위로. 이 모집단에서 이 표본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찌개를 할 때 소금을 탁 놓자마자 소금을 놓은 쪽에 간을 보면 으짜 물러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을 탁 놓고 잘 휘저어서 무작위로 한 다음에 수저로 떠먹으면 그 간이 전체 찌개의 맛을 대표하게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반응성에 의해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사 반응성이라는 것은 이 표본으로 선정한 이분들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내가 조사받고 있네. 우리 저기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건데 교수님 이것 때문에 연구하시나 봐.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 원하는 응답을 자기가 알아서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체크하려고 체크한 게 아니라요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게 연구자가 연구하고 싶은 의도대로 내가 막 체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사 반응에 여기에 작용해서 일반화에 영향을 미칠 좋지 않은 효과가 좋지 않은데 마치 효과가 좋은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자 효소 효사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고 그것을 막으려면 호손 효과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표본과 여기에 똑같은 집단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실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면서 실험까지 하는 거예요. 느낌 플러스 실험이죠. 그런데 이 집단은 똑같이 통제 집단을 두는데 여기는 자기가 실험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지 않고 학습지를 적용하지 않고 여기는 학습지까지 하고 여기는 학습지 하지 않고 그러면 이 느낌 때문에 여기도 호손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는 호손 효과에다가 실험을 했으니까 실험에 의한 효과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에서 이 호손 효과를 빼면 얘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호손 효과를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 호손 효과 하는데 호손 효과가 뭐예요? 5가지 이 손가락 효과인가 하죠? 아니요. 그 호손이라는 전구 제조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거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과거로 가야 되는데 호손 효과 이전에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행정에서요? 네, 들어봤으면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인데요. 행정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은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만들 때 컨베이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뚜껑을 만들어서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컨베이어 속도가 빠른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너무 빠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하나를 닫기 전에 또 하나가 지나가 버려서 안 닫힌 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불량이 나타날 확률이 크죠. 그럼 너무 천천히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꼭꼭 다 눌러서 확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야?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럼 과학적 관리로는 뭐냐면 이 컨베이어 이 속도도 어떻게 사람의 동작에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그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생산성이 가장 높아진다. 나머지 장단점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호성 공장에서 과학적 관리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다시 연구를 한 거죠. 이 전등의 조명의 밝기를 점점 어둡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지라는 과학적 관리론에 있으면 그래서 가장 전등의 밝기와 생산성이 높은 그 단계를 측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실험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불빛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종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실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데도 생산량을 계속 높인 거예요. 이런 덴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학적 관리론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과학적 관리론을 증명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력이 생산에 더 많이 여기에서 저 사람이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와 그런 어떤 발생한 그런 조직들에 의한 그런 연대성이 오히려 생산성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가 뭐냐면 인간관계론이에요. 뭐예요? 과학적 관리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인간관리론인데 나중에 행정에서 여러분들 배우실 거고 다시 이쪽으로 뿅 놀아서 그 인간관계 호선효과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우리가 실험의 대상이다라는 그러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도 호선 효과가 있으면 여기도 호선 효과만 느낄 수 있도록 실험은 하지 않고 이러한 통제 집단을 넣어서 그 사이를 빼버리면 실험 효과에 대한 부분만 산출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죠. 플라시보 효과는 어떤 거예요? 위약 효과라 그러죠. 뭐예요? 약은 아닌데 약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가짜 약이라 그래서 위약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 있죠. 약을 되게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약 달라고 하는데 어르신한테 계속 약을 드리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은 그것을 소화하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요. 그게 체내에 계속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약을 무한정 주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약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먹어도 괜찮은 아주 작은 사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르신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좋아, 역시 약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 위약 효과에 의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도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실험에 가까운 조사를 수행할수록 외적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엄격한 실험.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해요? 가장 평범한 곳에서 평범하게 내가 실험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했을 때 외적 타당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하면서 실험 조사 설계를 한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더불어서 같이 높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실험 조사 설계에서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실험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실험에서는요, 네 가지 실험 설계를 할 때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네 가지의 조건이 뭐냐 하면 무작위 할당이에요. 무작위 할당이라는 건 뭐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 것이 랜덤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작위 할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조작이에요. 자, 조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독립변수를 원인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독립변수는 다른 걸로 뭐예요? 원인 변수였잖아요. 원인을 조작할 수 있어야죠. 원인을 조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비교. 이 비교는 뭐예요? 사전과 사후도 비교할 수 있고 실험과 통제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통제. 외생 변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통제해야 된다 그랬죠?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처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은 여기에 같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 무작위로 하고
통제 집단을 이렇게 별도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 4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부분이죠. 무작위 할당 조작, 독립 변수의 조작, 종속 변수를 비교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사 설계 유형이 있어요. 조사 설계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 설계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관심 있게 들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떠한 집단에서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냐면 양적 연구보다는 실험 연구, 말 그대로요, 뭐 간호사나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물리치료사 이러한 분들이 이걸 갖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어때요? 대상 집단이 많지 않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한 다음에 실험 집단 상대로만 특정한 어떤 물리치료적인 기법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의료적인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 이후의 수업들을 같이 들어주시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조건을 전부 다 갖춘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을 순수 실험 설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4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고요, 한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한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유사 실험 설계, 순수한 것보다는 순수한 것에 가까운 유사 실험 설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사 실험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조건에서 오히려 하나 정도 갖춘 아주 기본적인 실험 설계인 경우는 원시 실험 설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 실험 설계. 그리고 실험을 통하지 않고 아는 조사 설계 실험을 비실험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얘기한 순서대로겠죠. 순수 실험 설계가 가장 내적 타당도가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그 다음에 가장 원시적인 거, 하나 두 개의 조건만 겨우 갖춘 실험 설계를 원시 실험 설계라고 그러는데, 원시 실험 설계, 그 다음에 비실험 설계, 여기에서 내적 타당도가 가장 낮은 거는 뭐예요? 네, 비실험 설계, 가장 높은 것은 순수 실험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얘기들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것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한 25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그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외부 사건, 성숙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의 간단한 예를 좀 들었었고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려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이번 시간은 많은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조사론 수준을 조금 더 향상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